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어른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륜이 쌓였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위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말과 태도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말하는 방식, 말의 양, 그리고 말이 지니는 무게는 나이 들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흔히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진다는 말을 자조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자녀에 대한 자랑을 반복하거나 젊은 세대에게 훈계조의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때로는 지혜를 전하려는 진심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피로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무례하거나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젊은 사람이 자신의 고민을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나이 든 이가 그 말을 끊고 내가 너 나이 땐 말이야 라고 시작하며 자신의 경험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는 말할 기회를 빼앗긴 채 비교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는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전달이 되고 상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자신이 겪은 고생담이나 성공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참고 견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나약하다라는 식의 발언은 상대의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말에는 언제나 시대적 배경과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자칫하면 충고가 아닌 비난으로 들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안에서의 대화에서도 말의 품격은 드러납니다. 어떤 노인이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며느리나 자식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한탄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태도와 공공 예절을 지키는 자세는 더욱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롭거나 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경청하는 태도가 진정한 품격을 드러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한 뒤 짧고 정확하게 의견을 전하는 것이 존중받는 어른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진로 고민을 이야기할 때 요즘은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단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생각을 더 듣고 싶구나 라고 말해준다면 그 한마디는 지혜롭고 따뜻한 어른의 말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말보다 경청을 앞세우는 태도는 세대를 넘는 신뢰와 존경을 쌓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경청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눈빛, 고개 끄덕임, 반응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건 내가 참 많이 고민했겠다와 같은 말은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에게 마음을 여는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현명한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기보다 그 경험이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숙고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말의 무게는 나이가 들수록 커지기 때문에 말하기 전 이 말이 정말 도움이 될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과 태도는 항상 함께 갑니다. 말을 아끼는 태도에는 겸손이 담겨 있으며 겸손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요란하게 떠들지 않아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이며 그런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많아지고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 있지만 진정한 품격은 말의 양이 아닌 말의 질, 그리고 그보다 앞선 경청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만큼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 마음에 공감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나이 들어 빛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젊은 세대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보다 식욕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절제하지 못하는 식탐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 피로연, 제사 같은 모임 자리에서 보이는 음식에 대한 집착이나 무리한 행동은 자칫 탐욕스럽고 체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세대 간 문화 차이와도 연결되어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결혼식 피로연에서 일부 어르신들이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놓고 남기거나 행사가 끝난 뒤 비닐봉지를 꺼내 남은 음식을 싸가는 모습은 많은 젊은 세대에게 민망하고 당혹스러운 장면으로 인식됩니다. 음식이 남는 것이 아까워서라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이 주변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반복되면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옛 세대에게는 음식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었고 남기지 않는 것은 절약의 미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지금의 사회에서는 절제와 배려, 공공예절이 더 큰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남은 음식을 챙기는 것이 과거에는 알뜰함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탐욕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 자리나 명절 음식 준비에서도 같은 태도가 요구됩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았을 때 눈에 보이는 음식마다 손을 대거나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다가가 독차지하려는 태도는 보기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모임이 많은 자리에서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것이 기본인데 음식에 대한 배려 없는 행동은 함께한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식사 자리는 배려와 격조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 누구보다 먼저 음식을 집지 않고 상차림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권하는 여유. 자신이 먹을 만큼만 담는 절제된 행동은 조용하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어른의 품격입니다. 또한 가족 모임이나 외식 자리에서 본인의 입맛만을 고집하는 태도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맵게 못 먹으니 이건 치워라. 이런 음식은 요즘 것들이나 먹는 거지. 같은 말은 자칫 세대 차이를 드러내며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는 나의 취향보다 모두의 조화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건강 관리의 일환으로 식단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절제는 단순히 체면의 문제를 넘어 자기 관리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무분별한 폭식,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집착은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기도 하며 가족들의 걱정을 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품위를 위해서도 적절한 식사량과 절제 있는 식습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아버지가 평소에 이건 내 돈 내고 먹는 거니까 맘대로 먹을 거야라며 고기만 계속해서 먹고 야채나 밥은 손도 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는 건강에도 해롭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어르신은 조금씩 골고루 먹자, 이건 너도 좀 먹어봐라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모두가 따뜻한 인상을 받으며 그분을 자연스레 존경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표현하는 언어가 됩니다. 음식 앞에서의 태도, 특히 나눔과 절제, 예의를 지키는 모습은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절제가 가진 미덕은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담긴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함께하는 공간에서 더 많은 배려를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 혼자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두가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율하고 배려하고 절제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며 세대 간의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절제와 배려는 단순히 식사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기본 덕목입니다. 식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람의 본질은 생각보다 강렬하며 오래 남습니다. 음식 앞에서 격을 지키는 사람, 함께 먹는 이들을 배려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늘 존경받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판단 기준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기존에 익숙했던 것들만이 정답처럼 여겨지고 다른 방식이나 새로운 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곧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굳어지기 쉬우며 자칫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흔하게 나타나는 편견은 출신 지역, 학벌, 직업, 나이 등 외형적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더라. 그 학교 나온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등과 같은 발언은 듣는 사람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동시에 말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 회식 자리에서 한 어르신이 서울 사람들은 다 계산적이야 라고 말하며 누군가를 가볍게 놀리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일 수 있으나 당사자가 그 지역 출신이라면 깊은 불쾌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지역, 학벌, 직업군 등으로 묶어 판단하는 태도는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조건 이해 안 된다. 그건 틀렸다고 단정짓는 태도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젊은이들이 즐기는 유튜브 콘텐츠나 패션, 슬랭 신조어,
SNS 활동을 두고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폄하하면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세대 간 단절을 만드는 벽이 됩니다. 한 어르신이 손주의 머리 색깔을 보고 머리를 왜 그런 색으로 염색했니?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말한다면 손주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정체성과 취향이 부정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너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떤 생각으로 이 색을 골랐는지 궁금하구나라고 말해준다면 아이는 오히려 더 대화하고 싶어지고 존중받는 느낌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처럼 열린 시선이란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겪지 못한 문화, 내가 이해하기 힘든 표현 방식일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정체성과 가치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포용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시대와 함께 걸어가는 어른의 모습이며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품격 있는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 편견은 타인을 억누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야를 좁히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상과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의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편견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머니는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낯설고 복잡하다며 사용을 거부했지만 손주가 천천히 기능을 알려주자 조금씩 배워보려 했습니다. 이후에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연결과 소통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린 마음 하나가 일상의 즐거움과 세대 간의 이해로 이어진 훌륭한 예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서 은퇴한 노인이 지역 출신 청년들에게 서울에서 온 사람들하고는 달라. 너희는 여길 지킬 사람들이니까 더 책임감 있어야 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겉보기엔 격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지역 내에서 외부인과 내부인을 나누는 배타적인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우린 그냥 같은 시민인데 왜 자꾸 경계부터 그을까?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편견을 거두고 열린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큰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돌아오는 것은 큽니다. 다양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기쁨, 세대와 문화가 섞여 생기는 새로운 배움, 그리고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진짜 품격이 그 보상입니다. 노년은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배우고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성장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용기, 그리고 열린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는 단지 노화의 외면을 감추는 것이 아닌 내면의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나이 들어도 늘 새롭고 따뜻하며 세대와 세대를 잇는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 세대는 자녀에 대해 해줄 말이 많아집니다.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연륜이 자식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조언은 본래 따뜻한 관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지나친 간섭이나 일방적인 훈계로 변질될 때 자녀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진로, 육아와 같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었거나 진행 중인 자녀에게 그건 이렇게 해야 한다. 너는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니? 내 말대로 해와 같은 발언은 자칫 존중보다는 지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경험과 조언을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자유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딸의 결혼 상대를 놓고 그 집은 형편이 별로야. 그 남자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라며 강하게 반대한다면 딸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부정당했다고 느끼고 상담보다 설교를 들은 듯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는 결국 부모 자식 간의 거리만 더 벌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아들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 요즘은 왜 저렇게 키우나 몰라. 옛날엔 안 그랬는데라고 말한다면 이는 세대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자녀에게는 감시나 비판처럼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지 의견 충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감정의 벽을 만들고 소통을 단절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이르러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사생활을 존중하는 자세와 경청 중심의 소통 태도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먼저 들으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떠니?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 와 같이 물어보고 들어주는
방식의 대화는 신뢰를 쌓고 마음을 연결해 줍니다.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금전적인 도움이나 생활적인 뒷받침은 하되 불필요한 간섭은 삼가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따뜻함을 보여주는 어른은 언제나 존경받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결혼한 딸이 힘들어 보일 때마다 묻지 않고 반찬을 해다 주고 손주를 몇 시간이라도 봐주는 식으로 딸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하지만 딸의 육아 방식이나 생활에 대해서는 내 방식이 있겠지. 엄마는 그냥 도와주는 거야라고 말하며 조용히 뒤에서 응원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말은 아껴도 행동으로 위로와 지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간섭과 응원은 아주 작은 차이에서 갈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보다 너는 잘하고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자녀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조언보다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대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도 반드시 앞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조용히 물러나면서도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모습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또한 사생활 존중은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특히 중요합니다. 흔히 가족이 됐으니 마음 편히 이야기하자는 말로 시작된 충고는 당사자에게는 치매로 느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내 자식처럼 여긴다는 말보다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말이 훨씬 큰 위로와 존중으로 다가옵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소통은 지시나 간섭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지혜로운 조율입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존재, 말보다는 마음을 먼저 읽는 존재. 바로 그런 부모가 되어야 자녀는 힘든 순간에 부모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 품격 있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되 언제든 기대 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태도는 관계를 깊게 만들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자세는 자녀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성숙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통제하려 하기보다 자유롭게 흘러가게 해주되 필요한 순간엔 가장 따뜻하게 곁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자 마무리의 시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시절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품이 있는 노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일상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선택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소한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인자한 미소, 단정한 옷차림, 말 한마디에 따뜻함 같은 작은 요소들이 모여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한 노부부의 사례를 보자면 늘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며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따뜻함을 전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옷은 화려하지 않지만 깨끗하게 다려 입고 말투는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그런 모습은 단순한 매너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기 존중이 조화를 이룬 품위의 표현입니다. 노년의 자기관리에는 외적인 청결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돈도 포함됩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단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청결하게 손톱을 다듬고 빛바랜 옷을 정리하고 헤어진 신발을 바꾸는 일처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아직 나 자신을 돌보는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자세는 노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 사용이나 SNS, 온라인 쇼핑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거부감 없이 배워보려는 자세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세상과의 연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자녀나 손주와의 대화에서도 공통된 화제를 나눌 수 있고 세대 간 소통의 간극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대 후반의 한 할머니는 손주에게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문자 보내는 것도 어려워했지만 매일 조금씩 배우다 보니 이제는 사진도 찍고 손주에게 이모티콘을 보내며 애정을 표현합니다. 손주는 할머니랑 문자하면 기분이 좋아요라고 말하고 둘 사이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열린 마음 하나가 가족을 이어주는 따뜻한 끈이 된 사례입니다. 또한 품위 있는 노년은 감정의 울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꽃을 바라보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감탄하고 오래된 시를 읽으며 마음을 정화하는 삶은 세속의 번잡함 속에서도 고요한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품격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여유는 실용적이면서도 나누는 삶의 방식과 연결됩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며 쓰지 않는 것은 이웃과 나누고,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조금씩 베푸는 삶은 자신에게도 평안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전합니다. 이젠 내가 받는 삶보다 주는 삶을 더 좋아하게 됐어 라고 말하는 어르신은 진정한 품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해서는 마음가짐의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의 있게 대하는 것, 고운 말씨를 사용하는 것, 불쾌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절제하는 것, 이러한 태도는 하루아침에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꾸준히 다듬어야 할 자기 수양의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실수로 부딪힌 사람에게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말을 건네는 어른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을 줍니다. 그런 행동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일상에서 묻어나는 인격의 깊이입니다. 결국 품위 있는 노년은 외적인 장식이나 지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아끼고 타인을 배려하며 변화에 열린 자세로 살아가는 작은 습관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면은 바래지지만 내면의 품격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위 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결국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남는 길이며, 다음 세대에게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인상을 남기는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오직 내가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기는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곧 가능성이었고, 인맥이 자산으로 여겨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더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모든 부탁을 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아끼는 선택이야말로 노년기의 품격을 완성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관계는 때때로 나를 소모시키고 불필요한 감정의 피로를 남깁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어온 관계가 이제는 부담이나 고통이 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가? 예를 들어, 매주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에 참석하는 모임이 있다면, 그 자리가 더 이상 즐겁지 않고 귀가 후엔 피로만 쌓인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용기 내어 말해도 됩니다. 이번엔 쉬고 싶어요. 조금 거리를 두고 제 시간을 갖고 싶어요라고. 그 말은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그 나이쯤 되면 다 내려놔야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참고 순응하고 감정을 누르며 살아가는 것이 꼭 어른스러움은 아닙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되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즉, 거절은 할 수 있되 단호하면서도 예의를 갖춘 방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탁을 해올 때 이전 같으면 말없이 수락했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래도 잘 되길 바랄게요. 이 한마디에도 품위와 따뜻함, 그리고 나를 지키는 단단함이 담길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배척하거나 원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과 감정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위한 선택과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오히려 남은 관계들을 더욱 소중하고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끝까지 붙잡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시절과 함께 떠날 수도 있고 때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도 순리입니다. 젊은 날에는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면 이제는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이별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 이별은 비난도 냉정함도 아닌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과의 거리두기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때때로 간섭과 기대, 반복되는 갈등이 쌓이면 정서적 피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무작정 참기보다 나는 요즘 이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라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관계야말로 오래가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품위 있는 노년이란 무조건 참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과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거절할 줄 아는 용기, 멀어질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남길 줄 아는 따뜻함이 균형을 이룰 때 노년은 더욱 빛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편한 관계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이 가는 곳에 시간을 쓰고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인간관계의 모습이며 품격 있는 인생의 결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나답게 살기 위해 관계의 거리두기는 필요한 배려이자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인생의 흐름은 마치 하나의 긴 곡선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바깥을 향하던 시선이 조용히 안쪽으로 향하게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느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던 이들이 나이가 들려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설레게 하는가를 다시 묻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취미라는 단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자기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삶이 고요해지는 시기, 어떤 이는 이 고요함을 외로움이라 느끼고 또 어떤 이는 자신만의 작은 열정으로 그 공간을 채워갑니다. 결국 그 차이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 교직에 있던 한 노인은 은퇴 후 매일 아침 짧은 시를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혼잣말처럼 끄적인 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시들이 작은 정성과 의미로 쌓여 동네 도서관에 전시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전시를 보러 온 이웃들이 이 시는 정말 따뜻하네요라고 한마디 건넬 때 그는 다시금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취미는 삶의 공허를 채우는 것 이상의 존재감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노년기에는 무언가를 잘하려는 마음보다 즐기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전시회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손으로 몇 줄의 수를 놓는다고 해서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이 몰입하고 조용히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감정들, 어릴 적 꿈, 사소하지만 분명 존재했던 좋아하는 마음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노부부는 주말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삶의 낙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확량은 많지 않지만 오늘은 상추가 많이 컸어. 이 고추는 내가 물 많이 줘서 그런가 봐 하며 대화를 나누고 밥상에 자신들이 키운 채소를 올리며 웃음을 지을 때마다 그 일상은 하나의 축복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취미는 소박한 삶을 빛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어줍니다. 또한 봉사활동도 하나의 취미이자 의미 있는 실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활동,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공방에서 만든 물건을 판매에 기부하는 활동 등은 개인의 기쁨과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실현해줍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나이를 잊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된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할 때만큼은 시간이 빨리 가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취미가 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노년을 활기차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핵심 에너지가 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취미도 주목할 만합니다.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일, 유튜브로 요리나 책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현대적인 방식의 자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술은 잘 모르지만 이런 걸 해보니 재미있더라는 어르신들의 말 속에는 배움에 대한 유연함과 도전 정신이 묻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멋진 모습이지요.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한 시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유의 시기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통해 다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되짚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품위 있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취미는 나를 외롭지 않게 하고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작은 시작일 수 있지만 결국엔 삶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다른 이들에게도 조용한 위로와 영감을 건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끄는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노년의 삶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돈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존중받는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그 말들이 노년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 노후가 가능할까요?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갖고 있느냐보다 그 돈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철학입니다. 노년의 경제 철학은 단순히 저축하거나 아끼는 방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가치와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소비와 행복을 연결 지으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풍요는 꼭 많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필요한 만큼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달 받는 국민연금과 소소한 임대 수입으로 생활합니다. 외식은 자주 하지 않지만 집에서 손수밥을 지어 먹는 즐거움을 알고 계절마다 열리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낙입니다. TV 대신 라디오를 듣고 종이책을 넘기며 하루를 보내는 그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소박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기에 누구보다도 여유롭습니다. 이 부부는 큰돈은 없어도 쓸데없는 지출도 없으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끔 손주가 오면 아껴둔 용돈 봉투를 내밀며 이건 너희가 잘 쓰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절약과 나눔이 공존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철학이 아닐까요? 노후의 경제 철학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친구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거나 후배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나의 기준과 만족을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충분함의 기준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다면 소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는 물건보다는 경험에 투자하는 삶이 더 오래 기억되고 더 큰 만족을 줍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공원 산책이나 미술관 방문, 지역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리하지 않고도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선택하는 눈과 여유를 즐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적게 써도 풍요롭다는 말의 핵심은 단순히 소비를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쓰고 필요 없는 곳에는 미련 없이 줄이는 지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나 정기 검진에는 아끼지 않고 쓰지 않는 물건이나 명분 없는 경조사비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균형 감각이 노년의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순간의 가치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줄 때,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눌 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기부를 할 때, 그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함은 그 어떤 소비보다도 깊은 만족을 줍니다. 풍요는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지갑을 여는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저축과 자산 형성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삶이 더 의미 있고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지 고민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는 언제나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경제 철학이란 절약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소비, 남을 위한 나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되 풍요로움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의 방식입니다. 적게 쓰더라도 풍성하게 살 수 있고 많다고 해서 반드시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얼마나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그 자세야말로 노년을 빛나게 하는 진짜 자산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삶을 아끼지 말고 삶을 누리기 위해 돈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어른. 그런 사람이 바로 품위 있는 노년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